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지금 불나방들이 돌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이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 전복 이런 공작들을 하고 있죠. 이것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 어떤 나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란이 목표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협조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돈이 없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온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페루 이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나가사키 시는 이제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원폭을 맞았습니다. 나가사키 시에서도 원폭이 떨어진 그것을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대표단을 초청하기로 나가사키 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 기시다 정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G7 국가 대표단이 여기에 경로를 했습니다. 나가사키 시가 팔레스타인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에도 G7 국가는 경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나가사키 시장입니다. 나가사키 시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초청하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자 사태, 여기에 일본 국민들 상당수는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개신교세가 좀 크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좀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로부터 이제 비교적 좀 자유롭습니다. 이 신자 수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친팔레스타인 성향입니다. 기시다 정권도 조만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젊은 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정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나가사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G7 국가들,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화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가자에서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나가사키 시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을 초청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좀 이렇게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G7 국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여기에 화를 내고 그리고 나가사키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난까지 했습니다. 나가사키와는 반대로 히로시마 같은 경우 나가사키보다 이제 먼저 원폭을 맞았습니다. 히로시마는 이스라엘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G7 국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미국 대통령, 부시도 그렇고 클린턴, 오바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어떤 이제 공개 회의석상에 나오면은 야 나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권 그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실질적인 전폭적인 지원만 하는 거죠. 지금 가자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이렇게 이제 동정적으로 하지만 필요한 무기는 다 집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죠. 그리고 미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이런 나라 거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젤렌스키 정권이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 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 물론 그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중요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핵발전소를 점령한 다음에 핵 테러로 이렇게 협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는 한 1000명, 2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의 병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은 괴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손 웰즈가 만든 모비딕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이죠. 자, 이 그레고리 팩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하얀 고래 모비딕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윌 슈라이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작전을 이 절박한 죽음의 카미카제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딕에 나오는 이제 대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하지 못하는 너 고래야. 나는 마지막까지 너와 싸울 것이다. 지옥의 심장부에서 너를 찌르겠다. 증오심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숨을 너에게 이제 뱉어가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대사가 모비딕에 나오죠. 자, 그리고 제임스 크로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수적의 대규모의 병력, 이제 지상군을 이용해서 쿠르스 쪽을 깊숙이 침투해서 러시아 땅 일부를 점령한다. 이것이 협상용인지 아니면은 핵발전소를 장악해서 어떤 이제 공갈 협박을 하기 위한 용인지 그런 것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들 대부분은 축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러시아 장군들이 두려워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수적으로 많은 병력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러시아 측에. 러시아는 포병, 드론, 그리고 화보 폭격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들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소멸시켜 나갈 겁니다. 이들은 일종의 이제 불주머니에 스스로 들어온 겁니다. 만약 2만여 명 정도 들어왔다. 이 중에 한 40% 정도만 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된다. 이것은 치명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타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최후의 발악으로 무언가 얻어서 협상에서 뭐 이 러시아와 어떤 나눌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 대부분은 1주에서 2주 사이에 파괴될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병력 숫자 그리고 무기, 뭐 장비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 적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적의 군사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토를 장악하면 되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측은 이 전투력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러시아 측으로 지들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문제죠. 결국은 괴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력을 여기에서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뭐 군첩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내 세력들 뭐 미국의 그냥 구경꾼들 이들은 뭐 신이 났습니다. 결국 한 2주의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00명, 20,00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정예 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어도 들리고 폴란드어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괴멸되게 된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큰 중요한 군사 자산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반대로 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랜스로드라는 이제 영국인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필사적이지만 영웅적인 용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에 이들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호주 전 총리 폴 키팅입니다. 폴 키팅은 상당히 반미적입니다. 그런데 키팅이 이런 이야기를 TV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미국에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정부는 조금 낫습니다만 이전 정부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미국에 휘둘렸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결국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세력의 보호를 이제 호주가 받는다. 이것보다 오히려 호주가 홀로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은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경우 호주가 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대서양에서 가장 큰 아시아 강대국인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판 하려고 한다. 한판 하려고 하니까 또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한국, 호주 이런 국가들을 차출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동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키팅 총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같은 일반인과는 달리 호주 전 총리 키팅 그리고 오르반 총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진짜 목표 그리고 미국이 이들 나라에 어떤 것을 주문하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 경계 섞인 발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럴 능력이 있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대만과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터집니다. 그럼 미국은 싸움을 하지 않고 바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때 남겨지는 나라가 누구냐?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호주 이런 나라들이죠. 미국이 싸우자고 해서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싹 빠집니다. 결국 중국과 싸우고 있는 것은 호주, 일본, 한국 이런 나라만 남게 된다는 거죠. 명백한 현실을 호주 전 키팅 총리가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차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만 싹 빠지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에 전쟁만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키팅 총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은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서구, 미국과 이제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야, 그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러시아와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러시아 역시 무기를 제공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그 무기를 쓰는데 그건 러시아랑 상관이 없다. 니들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푸틴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들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그리고 북한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결국 이 horizontal escalation, 이것을 러시아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국도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나라는 사실은 시리아,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이란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많은 이제 군 수송기를 보내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각한 무기가 있을 경우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보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거, 큰 어떤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 같다. 미국 경제가 어떤 이제 죽음의 이 스파이럴에 빠져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 위험성. 자, 우리는 모르는 어떤 정보를 트럼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3차 대전에 근접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트럼프는 했습니다. 자신만이 어떤 경제적인 파멸 그리고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금리 추이입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에 이제 거의 제로 금리로 이렇게 바닥을 쭉 기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 거죠.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1990년대부터 누적된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총 한 20조 달러, 20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언와인드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된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순수한 가정입니다. 만약 2% 정도를 찍게 된다. 그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한 30년 누적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될 수 있죠. 자, 이런 공포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 국채를 이 옥션 시장을 열고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금리에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금리를 더 줘야 되죠. 이 경우는 일본 역시 따라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종합하면은 조만간에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미국이 계속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옥션 시장에 사람들이 그 금리에는 안 사,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더 줘야 되겠죠. 이 국채 시장의 메커니즘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일본 금리도 이제 따라서 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사태를 이제 맞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지출을 늘리면 전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전쟁 채권도 발행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망하는 게 바로 그런 띠오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이제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을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엉뚱한 짓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물론 이 방글라데시 지금까지의 정권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독립 유공자에게 관직을 물려준다, 이런 미친 정책까지 나온 겁니다. 이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분노를 한 겁니다.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정부는 이 중국의 1:1로 프로젝트라든가 뭐 러시아와의 경협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색깔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 임시정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비난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워싱턴에 대한 비난입니다. 미국은 방글라데시에서 색깔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은 뭐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쿠데타를 혹은 뭐 민중 폭동을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NGO에게 뭐 실탄을 제공하고 또 미국이 후원하는 인사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모스크바는 비난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 유누스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민 금융, 일종의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입니다. 이런 은행들을 만들어서 한다. 결국 이런 아이디어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과 서구의 어떤 충견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A라는 정치인에게 이제 평화상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 오바마 같은 경우 스스로 이렇게 이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상 받자마자 6개의 전쟁을 추가로 일으켰습니다. 이 유누스 비즈니스 스쿨에 가면은 이제 하버드 리뷰죠. 거기 비즈니스 스쿨 어떤 케이스 스터디,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 이 유누스 이 이야기 나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힐러리랑 친하고 빌 클린턴이랑 친하고 어쨌든 미국의 이제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 인물입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관리가 되어 온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학위를 받을 때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어떤 이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키우고 미국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정치인이죠.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했는데 강요 대부분 집이 미국 아니면 영국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민중 폭동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또 와서 대통령도 하고, 그 다음에 차관은 영국에서 살던 놈, 그리고 장관은 캐나다에서 사는 놈, 호주에서 사는 놈, 이런 애들 다 끌고 모아서 정부를 구성한 거죠. 방글라데시에 가족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방글라데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입니다. 부패 때문에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글라데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핵발전소라든가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글라데시에 이런 종류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실탄이 없습니다. 실탄. 진실의 순간이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똑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밀레이에게 표를 던지면은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이제 아르헨티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보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한 푼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르헨티나에 있는 금이 이렇게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레이는 아르헨티나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영국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금도 영국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은 아르헨티나든 방글라데시든 베네수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나라에 보내줄 돈이 없습니다. 경제협력, 제조업 발전 불가능하죠. 자국의 제조업도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어떤 판타지에 이런 사람들, 방글라데시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왜 입금이 안 되지? 왜 미국은 돈을 보내주고 있지 않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종류의 개입은 이제 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쓸데없이 이런 데 또 낭비를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리가 스파이크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일본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30년 누적 yen 캐리 트레이드 이게 언와인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노리는 것, 이란을 노리는 것, 이유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는 75 트릴리언 달러의 지하자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10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라크는 9위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한을 품은 겁니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악마화하고 끝없이 괴롭히는 이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80년대까지 이란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2000년 전까지 차베스가 들어서기 전까지 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만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추가적인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자, 베네수엘라 자원을 노리는 미국 내 이제 거대한 금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 따까리인 일론 마스크도 이렇게 이제 이 마두로를 X에서 추방했습니다. 배내버렸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선거를 완전히 감사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감사해라, 서버 다 여기 있고 장비 다 여기 있고 뭐 단말기 터미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탈리 여기에서 집계 나온 뭐 집계표, 그리고 현물 선거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은 미국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어떤 단말기 앞에 가서 터치스크린에 딱 누릅니다.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담긴 종이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지문까지 찍습니다. 뭐 도장.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유권자 명부에 또 거기서 이제 지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 부정의 원상인 사전, 그리고 뭐 사전 투표 이런 거 없습니다. 우편 투표 없습니다. 물론 부재자 투표는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번 정부가 제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모든 장비, 모든 데이터, 자료, 이것을 다 이 대법원에 줄 테니 마음대로 감사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두로는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는 정권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는 야당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냥 일론 마스크도 그렇고 뭐 뉴욕 타임스 이런 애들은 무조건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들, 이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MPN의 이 기사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메릭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조지 W. 부시가 당시 이제 CIA죠. 이들과 협력해서 차베스를 도왔습니다. 차베스를. 스마트 메릭이라는 이제 선거 장비를 차베스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겼습니다. 왜 미국의 조지 W. 부시는 이 차베스를 지원을 했을까? 자, 200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전 한 10년 동안 이제 저유가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유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많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이렇게 고립시켜서 세계 원유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오르게 됩니다. 부시가 노린 것이 그겁니다. 저 차베스가 정권을 연장하고, 그리고 이 부시는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를 때립니다. 더 심한 경제는 나중에 이제 2016년도에 다시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때부터 이제 경제 제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자, 2003년에 이라크 침공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가는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2004년, 5년, 6년.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셰일가스 테크놀로지는 그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 전역에 셰일가스 채굴이 이렇게 이제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죠. 자, 미국은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지원한 다음에 경제 제재 가하고, 또 자, 이라크 침공, 뭐 어느 게 먼저인지 무엇이 진짜 목적인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스마트 메릭은 퇴출됩니다.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 장비는 미국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선전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시죠. 미국이 떠드는 출구조사는 CIA 산하 공작기관에 불과한 에디슨 리서치가 뉴저지에서 반마두로 세력을 모아두고 이제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불공정한 선거운동과 야당이 불리하게 해외 유권자 등록을 까다롭게 하는 등 이런 형태의 불평등한 불공정한 선거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 행위 자체, 투표 기계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직까지 심각한 부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뒤늦게 급조해서 이렇게 텔리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된 겁니다. 물론 마두로 정권이 저지른 이제 불공정한 선거 운동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마두로가 이렇게 이제 불공정하게 해외 유권자 투표 이런 것을 제한한 이유는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 자신의 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카터 재단과 미국의 이 4개 단체 100여 명이 선거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득표 조작의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다 실토했습니다. 스마메릭은 2018년에 폐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전 선거가 없고 그리고 부재자 투표 관리도 철저히 했고 미국처럼 현장에서 이제 개표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미국도 투표소 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단말기에서 바로 하고 거기서 출력해서 보관하고 나중에 다 까고 이것은 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죠. 이것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부정의 소지가 사실은 작습니다. 자,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벌써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시위대는 뭐 한 2, 3천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마두로 지지 시위대는 뭐 100만 명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이거 다 물 건너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선거도 우편투표도 없다는 거죠. 정작 선거 감사를 거부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마두로는 이것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가 불평등한 경기장을 만들었다. 불공정한 이 플레이를 했다. 이것은 당연히 비난해야 됩니다. 여기서 페루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페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카스티오 대통령이 뽑혔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로 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쿠데타를 독려하고 의회 쿠데타를 독려했죠. 결국 군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카스트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체포해서 끌어내렸는데 그런데 부정선거의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스티오 대통령은 가택 연금한 상태입니다. 지금 페루는 어떤 꼴인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페루에는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집단 지도체제 만들고 그냥 지들이 국민들의 표를 무시하고 페루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페루가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미 세력들이 상당한 포션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은 만족한다는 거죠. 페루에는 지금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카르텔이 정권을 탈취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젤렌스키는 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국민들의 주권은 빼앗겼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죠. 이것은 중남미와 남미입니다. 뭐 대부분 나라에 미국은 뭐 직접 침공도 하고 쿠데타도 하고 또 암살도 하고 이런 짓을 다 했습니다. 무려 70몇 차례 중남미, 남미에 개입을 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숙명적인 반미국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하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멕시코에 놀러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숙명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상당히 반미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저항하는 또 친미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과 대치 상태에 있죠. 자, 니카라구아, 쿠바 이들은 뭐 당연히 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니카라구아나 이런 나라들은 뭐 미국 하면은 뭐 이를 가는 거죠. 이쪽은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는 한 3분지 2 정도는 좌파 성향, 그리고 이제 마두로 지지, 그리고 한 30에서 한 40% 정도 이쪽은 친미 세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미국이 공작을 하기가 용이한 나라입니다. 쿠바나 니카라구아는 뭐 사실 힘들죠. 멕시코도 뭐 한번 트라이는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야나, 뭐 프랑스 가야나, 수리남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서구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에콰도르는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이 에콰도르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페루. 자, 반미 성향,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었으니까 미국이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볼리비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주의적인 모랄레스 대통령.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제 OAS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모랄레스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여전히 혼란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남미, 뭐 칠레는 친미 국가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중남미, 남미 정체, 반미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 쿠바,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남미와 남미 모두 반드시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된다. 미국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죠. 이분은 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앞제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OAS, 지금 콜롬비아에 본부가 있습니다. 남미와 중남미 각국의 선거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는데 부정선거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합니다. 쿠데타도 선동하죠. 도대체 니들이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멕시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실의 순간,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입니다. 진실의 순간은 뭐냐 하면은 돈입니다. 돈. 무엇보다 가장 진실한 것은 돈이죠. 현재 세계가 그렇습니다. 남미의 뭐 친미 세력이든 방글라데시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이 원해서 방글라데시 같은 거 정권도 전복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앞제비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좌를 열고 미국 너 돈 언제 보내줄 건데? 자, 이것은 애국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비리도 될 수 있습니다만 방글라데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 뭐 IMF나 월드뱅크를 통해서 원조를 준다.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미국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미국이 보내줄 돈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규모의 액수만 지금 이 IMF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올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원해서 친미 세력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고 권력을 잡는다고 칩시다. 여전히 마두로 세력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권이 유지가 될까? 자, 이때 이 베네수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설득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직접 차관, 경협 이런 것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세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나라에 투자를 하는 나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이고, 그리고 뭐 일본이나 한국 이런 나라도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명백한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것, 거기서 뭐 윤전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달러를 찍어내서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지금의 미국의 공적 부채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도 그 다음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조만간에 또 정권은 전복되게 되는 거죠. 결국 끝없는 어떤 이제 정권 전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볼리비아가 그렇고 페루가 그렇습니다. 이 볼리비아나 에콰도르는 미국의 뜻대로 이렇게 완전히 국가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혼란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들 국가에 한 일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원하는 쿠데타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끝없는 혼란에 빠지지,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친미 국가로 거듭나서 천지개벽한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정권을 전복하고 정치적인 혼란을 조장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각 국가들이 자신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들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개입해서 쿠데타를 선동하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